유시민, 어떻게 살 것인가? 죽음이라는 운명.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방식이 최선이어서가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이다. 앞에서 인용한 바 있는 철학자 밀의 주장이다. 그냥 이 구절을 읽으면 그저 옳은 말로 보인다. 하지만 인생은 너무 짧은 여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그 느낌이 사뭇 달라진다. 그렇다. 내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 누가 시키는 대로 또는 무엇인가에 얽매여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그런 생각이 든다. 삶의 모든 순간은 죽음이라는 운명과 대비할 때 제대로 의미를 드러낸다.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 나도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지한 때가 언제였는지는,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죽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긴 시간 진지하게 생각했던 상황은 분명하게 기억한다. 외할머니 장례식이다. 그때 나는 고등학생이었다.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는 모두 너무 일찍, 심지어 내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돌아가셔서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 나에게 할머니는 외할머니 한 분뿐이었다. 누군가의 죽음에서 상실감을 느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외가는 축대가 높은 오래된 기와집이었다. 외가에선 동네가 다 내려다 보였다. 외할머니는 언제나 앉아 계셨다. 류머티스 관절염을 제때 치료하지 못한 탓에 일어서질 못했으며 손가락을 쓰는 것도 불편했다. 그때는 국민건강보험이 없었다. 관절염을 잘 치료하는 의사와 병원도 드물었다. 그런데도 외할머니는 안방 여닫이 문으로 밖을 내다보거나 찾아오는 동네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동네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훤히 꿰뚫고 있으셨다. 초등학생 시절 여름방학 절반을 외가에서 보내곤 했는데 외할머니는 종종 다른 사촌들 모르게 나를 불러 벽장에 숨겨둔 곶감이나 사탕을 꺼내 먹게 하셨다. 위험, 질서, 사랑. 내게 외할머니는 그런 것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었다. 이천 서씨의 집성촌 종가 맏며느리로 살면서 아이 12을 낳아 8을 키워냈던 외할머니 장례식은 사람으로 붐볐다. 빨갛고 하얀 종이꽃으로 장식한 애기 가마가 앞서 나갔고 장정들이 맨 상여가 뒤따라 집을 나섰다. 대나무 지팡이를 든 이모들과 삼배 옷을 입은 외삼촌들이 곡을 하며 뒤따랐다. 외할머니는 들판 건너 야산 중턱에 묻히셨다. 햇볕이 내리쬐는 논두렁길을 따라 봄바람에 날리는 만장이 구불구불 줄을 지어 따라갔고 상여 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졌다. 처량하면서도 흥겨운 소리였다. 대청마루 끝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아 양손으로 턱을 괴고 생각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냥 다 살고 가셨다고 한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오래 살면 돌아가시겠지. 나도 어른이 될 텐데 결국은 죽을 것 아닌가. 그런데 나는 왜 태어난 것일까? 내가 세상에 온 데에는 무슨 특별한 목적이나 이유가 있는 걸까? 어른이 되면 무슨 일을 하면서 살게 될까?
두서없이 생각을 이어가는데 팔뚝에 소름이 돋았다. 집 뒤 대나무 숲을 쓸어가는 바람 소리가 무서워졌다. 정체 모를 두려움과 슬픔이 밀려왔다. 요즘 내 휴대전화에는 부고 메시지가 자주 뜬다. 그 메시지들은 내가 중년이 되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해 준다. 인생은 의전의 연속이다. 누구나 의전을 받고 의전을 베푼다. 백일과 돌잔치는 기억에 없지만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슴에 손수건을 달고 간 초등학교 입학식 풍경은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른다. 요즘 젊은이들은 대부분 대학을 가는 만큼 대학 입학식과 졸업식도 기본 의전이다. 취직을 하면 신입사원 환영회를 한다. 창업을 하면 개업 축하 행사를 한다. 남을 위한 의전을 게을리하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 학교 동창, 고향 친구, 직장 동료들끼리 서로의 결혼식 하객이 된다. 조금 더 지나면 아이 돌잔치 초대를 주고받는다. 이때까지는 아직 청년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간이 더 흐르면 지인들의 부친상, 모친상 조문이 잦아진다. 친구가 며느리나 사위를 맞는 행사가 뒤섞인다. 내가 지금 딱 그 나이가 되었다. 더 시간이 흐르면 선배들이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은 동년배 친구의 사망 소식이 들릴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 둘 가까운 친구들을 보내다 보면 내 차례가 올 것이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는 광고 카피가 유행한 적이 있다.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좋은 말이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죽음이다. 죽음은 피할 수도 즐길 수도 없다. 이성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지만 죽을 일을 생각하면 누구나 두려움을 느낀다. 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자살하는 사람도 좋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살 만큼 살았으니 어서 가야지. 노인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속마음까지 그런 건 아니다. 오래 산 사람에게도 죽음은 겁이 나는 일이다. 그런데도 노인들은 자식이 주는 용돈을 모아 마지막 여행을 떠날 때 입을 수의를 손수 장만하고 장례식에 쓸 영정사진을 미리 찍어둔다. 남은 재산이 있을 경우 자식들이 다투지 않도록 미리 유언장을 작성한다. 피할 수도 즐길 수도 없기에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젊은이들에게는 죽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기치 못한 사고나 급성 질병에 걸려 갑자기 죽는 불운이 자신을 덮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삶이 유한하다는 것은 알지만 아직은 살 날이 무한정 남아 있는 것만 같다. 사실 청년들에게 시간은 아직 희소한 자원이 아니다. 조금쯤은 낭비해도 괜찮다. 방황과 시행착오를 겪어도 될 만큼의 여유가 있다. 이것을 가리켜 청년의 특권이라고 한다. 청년들은 죽음을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문제로 취급한다. 아직은 자기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임박한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내팽개쳐 두어도 좋은 것은 아니다. 원하는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고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려면 훌륭한 삶, 품격 있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나름의 견해를 세워야 한다. 그러려면 삶과 함께 죽음도 알아야 한다. 죽음을 모르거나 오해하면 삶을 망칠 수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본능적 공포감 때문이다.
죽음에 대한 상념은 불안과 두려움을 부른다. 그래서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만 잠깐씩 의식의 표면으로 올라온다. 그런 때가 아니면 죽음은 잠재의식 깊은 곳에 보이지 않게 웅크리고 지낸다. 감수성이 특별히 예민한 사람만이 어머니가 언젠가 죽을 것임을 처음 인지한 순간 받았던 어린 시절의 충격을 오래 기억한다. 우리는 나를 남과 구분하는 자아 발견의 초기 국면에 벌써 죽음이라는 보편적 숙명을 인지하지만 곧바로 잊어버린다. 두려움 때문이다. 인간은 기억하는 능력과 더불어 망각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큰 축복이다. 아프고 불쾌한 경험은 있거나 적당히 윤색해서 기억한다. 남자들이 실제로는 무척 참혹했던 군대 경험담을 즐거운 추억처럼 회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능력 덕분이다. 나는 요즘 죽음에 대해서 예전보다 자주 생각한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자꾸 죽음이 생각나서 더 깊게 삶을 고민하게 된 것인지 선후를 알 수는 없다. 어떻게 죽는 것이 좋을까?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런 고민이다. 여기서 죽음이란 일반적 추상적 개념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다. 개별적 주체적 사건으로서의 죽음, 즉 내 자신의 죽음이다. 사실 나는 죽어가고 있다. 열정적으로 일하고 즐겁게 놀고 깊게 사랑하고 뜨겁게 연대하는 모든 순간마다 조금씩 죽는다.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삶과 죽음의 마지막 순간을 맞게 될까? 죽음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 만약 내일 죽는다면 오늘 무엇을 할까? 잘 죽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 혼자 이런저런 대답을 생각해 본다. 답을 꼭 찾아야 할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남은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죽음은 단순히 삶의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죽음은 삶의 완성이다. 소설도, 영화도, 연극도 모두 마지막이 있다.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스토리가 크게 달라진다. 어떤 죽음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삶의 내용과 의미, 품격이 달라진다. 남아있는 삶의 시간이 길수록 죽음에 대한 생각은 더 큰 가치가 있다. 아직 젊은 사람일수록 더 깊이 있게 죽음의 의미를 사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남자의 40살. 40살이 되던 새해 첫날 아침이었다. 눈을 뜨자마자 그 생각이 났는지 아니면 그 생각 때문에 잠을 깼는지 분명하지 않다. 하필이면 왜 그때였는지 모르겠다. 꼭 그때였어야 할 이유는 없다. 어쨌든 그날 아침 인생의 끝을 얼핏 보았다. 무엇인가 내게 속삭였다. 질풍노도 같았던 내 청춘의 열정은 바닥이 드러났다. 인생 열차의 엔진은 식어버렸다. 이젠 오르막을 달릴 수 없다. 내게 남은 길은 평지와 내리막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렇다. 사람은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런데 일반적 명제에 불과했던 이 말이 그날 아침 문득 존재의 자각으로 바뀌었다.
시간이 더는 지천으로 남아돌지 않았다. 삶이 무겁게 다가와 오래 잊고 지냈던 질문을 다시 던졌다. 왜 사느냐? 남은 삶을 어떻게 살려 하느냐? 여자들은 어떠한지 모르겠으나 남자는 보통 40살에 불편한 진실과 알몸으로 마주서는 것 같다. 그날 욕실 거울에 비친 내가 어쩐지 낯설었다. 아직 귀 밑머리에 서리가 내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뱃살은 이미 예전의 탄력을 잃었다. 거울 위 벽에 달린 조명등이 양쪽 눈 바로 아래 눈물 주머니를 비추어 전에 없었던 초승달 모양의 그늘을 흐릿하게 들이어 놓았다. 어깨에서 가벼운 통증이 일었다. 그것은 분명 노화의 징후였다. 네모난 거울 안에서 어색한 미소를 짓는 남자가 조금 안돼 보였다. 오래 알고 지냈던 눈빛 반짝이던 그 청년은 사라지고 없었다. 찬물로 세게 얼굴을 문질렀다. 40이다. 저게 나란 말이군. 그런데 얼마나 남았지? 그래, 25년? 젊은 사람들은 아직 공감하기 어렵겠지만 이해에는 없다. 나이가 들면 젊은 그대들에게도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예감하는 각성의 시간이 반드시 찾아들 것이다. 25년은 40살 먹은 사람에게 남은 사회활동 시간이다. 그것도 넉넉하게 잡아 그렇다. 65살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조직은 그리 많지 않다. 따져보니 25년은 중학교 졸업반이었던 때부터 40까지 산 날과 같았다. 그 25년 동안 나는 무엇을 했나? 입시 공부를 했다. 대학에 갔다. 학교 공부를 뒤로 하고 서클 활동과 학생 운동에 몰두했다. 군 복무를 했다. 재적과 복학을 거듭한 끝에 대학을 졸업했다. 2차례 짧게 감옥 구경을 했다. 잠깐 동안 출판사 편집 사원을 했다. 불법 유인물을 원 없이 만들었다.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지하 조직이란 것도 잠시 해보았다. 2회 정도 국회의원 보좌관과 정당의 지구당 교육부장을 했다. 오래 사랑한 여인과 혼인을 했다. 딸을 낳았다. 책을 몇 권 썼다. 독일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돌아보니 그저 한 토막 꿈을 꾼 것 같았다. 꿈을 한 번 더 꾸고 나면 65살이 된다. 머리카락이 일어서는 것 같았다. 65은 특별한 나이이다. 65살이 되면 국민연금을 받는다. 도시철도 요금이 면제된다. 공공시설 사용료가 할인된다. 건강이 나빠지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아야 하는 고령자임을 공인받는 것이다. 물론 65살이 넘어도 건강한 사람이 많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해도 노화를 막지는 못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뇌 조직의 쇠락이다. 나이가 들면 뇌 신경세포인 뉴런의 수가 줄어든다. 뉴런 사이의 정보 전달을 돕는 화학 물질 분비도 원활하지 않게 된다. 뇌의 정보 처리 능력이 떨어지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둔감해진다. 익숙한 것에 집착한다. 고집을 부리거나 화를 잘 내게 된다.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스스로 여전히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다. 노인 해겔은 청년 해겔과 달랐다. 공리주의 철학의 원조 벤담도 과학적 사회주의를 창안한 마르크스도 마찬가지였다. 젊은 마오쩌둥이라면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을지 모른다. 소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에서 어떤 압제에도 굴복하지 않는 자유의 열정과 건강한 생명력을 찬미했던 젊은 솔제니친과 달리 만년의 솔제니친은 러시아 민족주의와 신비주의로 과도하게 빠져들었다. 대통령 후보 시절의 박근혜를 칠푼이라고 불렀던 김영삼 전 대통령도 하룻밤에 수십 명의 하나의 소속 정치 군인들을 숙청하고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전격 도입했던 현직 시절에는 근육보다 사상이 울퉁불퉁한 사나이였다. 무소속 대통령 후보 안철수를 가리켜 빈 깡통이라고 하면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김지아 시인은 불후의 명작 오적을 썼던 청년 김지아와는 크게 다른 정체성을 지닌 사람이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젊은 시절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다. 요절한 천재들이 유독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래 기억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진보든 보수든 사상적 성향이 어떠하든 사람은 누구나 생물학적 성장과 퇴행을 겪는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고 발전하며 변화하고 퇴행한다. 진보 진영을 떠나 보수 진영으로 건너간 유명한 정치인 중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많다. 이재호, 김문수, 심재철 같은 정치인들은 젊은 나이에 그렇게 했다. 나는 이것이 사상적 전향 또는 정치적 변신이었다고 본다. 그것은 정치적 손익계산을 내포한 의도적 선택이었다. 그러나 김지아, 김동길 같은 노지식인이나 한광옥, 한화갑 같은 노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한다. 그분들이 젊은 시절과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의도된 변신이 아니다. 이미 생각이 달라졌고 그 달라진 생각이 뒤늦게 말과 행동으로 나타났을 뿐이다. 그분들을 변절자라고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것은 변절이 아니라 변화일 뿐이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 나이가 되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리더십 세대 교체는 사회적, 정치적 현상이지만 그 배후에는 생물학적 필연성이 놓여 있다. 조용하고 순조로운 교체든 시끄럽고 폭력적인 변화든 어쨌든 세대 교체는 반드시 일어난다. 물론 꼭 65살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에 따라 약간은 다를 수 있다. 그러니 나이가 너무 많이 들면 남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일과 자리는 피하는 게 현명하다. 대통령이 되는 것은 물론이요. 국회의원이나 장관, 기업의 최고 경영자도 사양하는 게 좋다. 좋은 일 하자고 나섰다가 외려 큰 민폐를 끼칠지 모른다.
잘못하면 나라가 흔들리고 국민의 생활이 꼬이고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앉고 사람이 죽고 강과 바다, 묻 생명의 숨이 막히게 된다. 나는 이명박 대통령 시대에 대한민국이 겪었던 사회적 비극도 어느 정도 그런 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김대중 대통령이나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이 바로 그런 예외적인 인물이다. 돌아가신 문익환 목사와 리영희 선생도 그런 분이었다. 보수 지식인으로 알려진 윤여준, 남재희 같은 분들도 그렇다. 하지만 아무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이가 많이 든 후에도 철학적,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킨 예외적 인물들은 공통점이 있다.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젊은 사람들과 수평적으로 대화한다는 것이다. 이런 분들은 나이가 많이 들어도 변함없이 개방적으로 생각하며 유연하게 행동한다. 나도 그렇게 품위 있게 나이를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예외적인 노인이 된다고 해도 젊은 세대에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연장자를 공경하는 문화가 있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말을 하지 못할 뿐 젊은이들은 언제나 세대 교체의 순간이 찾아오기를 기다린다. 그러니 나이가 많이 들면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으면서 후배들이 지혜를 구하려 오면 조심스럽게 조언을 하는 선에 머무르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조언을 할 때도 꼭 옳은 생각은 아닐지 모른다는 단서를 붙이면 더 좋을 것이다. 예전에 이런 생각을 부적절하고 과격하게 표현했다가 노인 폄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40살이었을 때도 55살이 된 지금도 내 생각은 변함이 없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40살 새 아침에 찾아든 자각 때문에 독일 유학을 중단했다. 막 시작한 경제학 박사학위 논문 집필을 그만두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서 오는 인쇄 수입을 독일 마르크로 바꾸자 반토막이 된 현실도 한몫을 했지만 그게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은 아니다. 아직 어디에도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에 크게 어려운 결정은 아니었다. 어디선가 오래 한 우물을 봤다면 그럴 수 없었을 것이다. 서울로 가는 편도 탑승권을 끊어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떠났다. 내 석사학위 논문 주제는 무역론이었고 박사학위 논문 주제도 마찬가지였다. 만약 박사학위를 땄더라면 나는 요즘 자유무역협정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 토론회에 불려나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공부보다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서 34살에 떠난 유학이었다. 석사 학위를 받고 나자 금세 40이 되어버렸다.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으면 45살이 될 것이다. 무역론 전문가로 사는 것이 매력적인지 생각해 보았다. 나름 의미는 있겠다 싶었지만 가슴이 두근거리지는 않았다. 설렘이 없으니 열정이 솟을 리 없었다. 마음의 설렘이 없는 일에 인생을 쓰고 싶지 않았다. 나도 남들처럼 훌륭한 인생을 살고 싶었다. 어떻게 사는 인생이 훌륭할까? 일단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하고 싶어서 마음이 설레는 일을 하자. 그 일을 열정적으로 남보다 잘하자. 그리고 그걸로 밥도 먹자. 이것이 성공하는 인생 아니겠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이었다. 나는 먹물인 게 확실했다. 글쓰기는 유익한 지식, 감동을 주는 정보를 남들과 나누는 일이다. 그런대로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는 이 정도로 끝내자. 지금껏 배운 것도 적지는 않았다. 이것을 미천 삼아 죽을 때까지 책 읽고 글 쓰면서 살자.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에 설렘이 일었다.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그 결정을 그대로 밀고 나가지 못했다. 그래서 또다시 흔들리는 삶 앞에서 범민하게 되었다.